수많은 역사의 순간. 때로는 위기를, 때로는 영광을 누렸던 우리 민족의 지난날. 그 역사의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와 운명을 함께한 이방인들이 있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신들의 운명과 한나라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 빛나게 된 우리 민족의 얼과 혼. 알지 못했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선조 25년 조선 땅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 (20여만) 명의 일본군이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분하에 조선 땅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일본의 군사들은 파죽지세로 우리 군의 방어를 무너뜨렸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다. 순식간에 수세에 몰린 조선, 극명하게 갈린 전투의 성패, 우리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닌 무기였다. 일본군은 주력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주력은 활과, 물론 이제 총통도 있지만 활을 가지고 위주로 해서 싸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집단 간의 어떤 의열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끊임없이 날아드는 조총 세례 앞에서 반격조차 쉽지 않았던 조선군. 신무기의 위력 앞에 조선은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쓰디쓴 패배의 아픔. 조선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고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와 값비싼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임진왜란을 겪고 나면서 우리가 결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결코 그들에 만만하게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위기 속에서 무기와 신기술의 중요성을 철저히 배우게 된 조선. 이후 조정은 더 강한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 같은 열망의 답은 뜻밖에도 먼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서와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유럽의 상품을 아시아에 팔고 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유럽에 대파하는 등 동서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고, 결국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점차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죠. 동인도 회사의 등장으로 일찍부터 유럽은 이른바 동방 진출에 열을 올렸고, 수많은 상선들이 경쟁적으로 더 먼 바다와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며 신세계와의 교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동서양의 교역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서양의 상선들에선 진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양인들은 앞다투어 도자기와 향료를 구입해 돌아갔다. 동인도 회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아프리카를 거쳐 멀리 이곳 동아시아, 일본과도 교역했는데, 어느 날 일본으로 향하던 한 척의 배가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면서 조선과 유럽은 역사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좌초된 배에서 나온 핸드릭 카멜을 비롯한 30여 명의 선원들은 난생 처음 조선 땅을 밟았지만 제주 목사를 비롯한 관리들은
낯선 서양인들의 등장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주목 사람들 또한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들 하멜 일행을 도울 수 없었다. 조선인과 네덜란드인의 만남은 아무런 득도 실도 없는 의미 없는 사건에 그치는 듯 보였다. 당시 제주 목사는 나름대로 잘 보살피고 보호하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한 10개월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보고가 돼서 당시 이제 조선 국왕의 효종이었는데 그 효종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북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북벌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 강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결국에 이제 새로운 무기라든가 그런 지식을 가진 당시 하멜 뭐 의술도 그렇고 서양 과학이라든가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서울로 불러 올리게 되죠. 효종 임금을 아련하게 된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기 제조 기술이 필요했던 효종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훈련 도감으로 보내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그곳엔 20여 년 전 조선에 도착해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이 있었다. 문헌에 따르면 박연은 호남의 표류에 왔으며 그가 본래 네덜란드인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그가 해박한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화포를 만드는 기술로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연을 통해서 나름대로 훈련도감 배속돼 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조선의 군비를 강화시키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 조총. 그런데 이미 화포를 만들어 사용했던 조선은 왜 조총을 만들기 위해 서양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심지를 이용해 화약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기존의 총통은 그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도 어렵지 않지만 조총은 용두를 이용해 원하는 순간에 즉시 화약을 폭발시켜 발사하는 형태로 총통과 달리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전에 총통들은 직접 손으로 불을 붙여 가지고서 지향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반해서 조총은 화승식, 개두라고 하는 곳에다가 화약 심지를 꽂아서 불이 붙어 있어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이 날아가는, 총을 쏴서 탄환이 날아가는 그런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나를 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같은 조총의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은 드디어 조총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총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총 개발을 위해 억류되었던 하멜 일행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미움을 사게 된다. 탈출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청나라 쪽과 접촉을 하여 탈출을 기도하다 그게 발각되고 결국에 이제 훈련도감에서도 그들을 36명이거든요. 하멜 일행 자체가. 살아남은 사람이 36명인데 결국에 그들을 이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에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게끔 하죠.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된 하멜 일행은 강진 땅으로 유배되어 잡일을 도맡아 하는 고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멜에게 허락된 것은 잠깐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위와 나무뿐. 그로부터 10년 후 하멜은 드디어 조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하멜은 10여 년간의 사건을 자세한 기록으로 작성하게 되고 하멜의 무용담은 후에 책으로 출판되어 서양 세계에 조선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동방 작은 나라의 모습을 상상만 하던 유럽인들에게 조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해주게 된 것이다. 하멜이 돌아가서
한멸표령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그게 유럽의 현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쪽 동방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된 점이 하멜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짧은 기간 조선에 머물며 우리 무기 개발에 큰 공헌을 한 2명의 네덜란드인. 이들을 통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보다 더 넓은 세계관 또한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조선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유학 중심의 학풍에서 벗어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실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용후생,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둔 새로운 학문. 이 같은 실학의 등장 배경은 서양의 종교와 학문, 즉 서학의 전례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 실학의 시작을 서학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서학이 이제 실학이 탄생보다 훨씬 앞서서 조선에 전래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서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 발전된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평등한 그러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런데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도록 하지 않았나. 실학자들은 일찍이 중국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발전된 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신지식을 받아들이게 된 후 그것들이 먼 서양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서양의 지식에 점차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서양의 지식은 마테오 리치에 의해 중국에 전파되고 수용되었는데 그는 학자임과 동시에 예수의 소속의 성직자였다. 따라서 서양의 학문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책이네. 다산이 관심을 가졌던 책은 서양의 학문과 천주교 사상을 담은 서학서 천주시리. 처음 이들은 그 학문적 가치에 이끌려 서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실 난 서학의 기술과학 분야에 더 관심을 두었네. 그들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연구하면 조선은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서학의 그 어떤 전파 경로가 아무래도 명청시대에 중국에 간 그 사행사들을 통해서 책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든 종교를 접촉했기 때문에 초기 조선시대에 어떤 서학이나 종교를 접촉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식자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어떤 서학 전파에서 상당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용후생을 추구했던 실학자들에게 서학은 보다 실증적인 학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서학의 천문학과 수학, 역법 등은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다. 그리고 학문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색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승훈, 정약전을 비롯한 대표적인 실학자들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북경으로부터 조선으로 파견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듯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 천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서양의 학문에서 시작해 실학자들은 마침내 외인들을 불러들여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중국인 신부가 파견이 되어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도 속의 중국인 신부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교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쇄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학문과 종교, 실학자들에게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문물의 유행에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을 비롯해 그의 형 정약전 등 수많은 이들이 가담했다. 그리고 이들의 진보적인 사상은 마침내 큰 위기를 맞게 된다. 1801년 천주교인들의 교세가 날로 커지자 실학자들과 대립하고 있던 서인들은 이를 빌미로 천주교의 폐단을 고발하며 천주교인들의 탄압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나라의 근본 이념을 흔들어대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무슨 종교고 학문이란 말이오. 지금부터 사교와 서학을 언금하고 근절하라.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801년에 그 신유박해, 이른바 신유박해가 발발하게 되는데 이 신유박해가 발발하게 되면서 그 주요 인사들, 천주교 주요 인사들이 많이 붙잡혀 가가지고 문초를 당하고 때로는 그래서 처형 당하기까지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치르게 된 대가는 가혹했다. 100여 명이 처형을 당했고 400여 명이 유배를 당했다. 많은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 청나라 신부 주문모 또한 조선에 머물지 못하고 청나라로 발걸음을 돌린다. 신부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북경으로 가게 되면 내 몸은 편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 남은 많은 교우들은 내가 없음으로 인해 더욱 핍박을 받게 될 것이야.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실 겁니다. 살아있어서 무엇하겠나. 내 이만 죽기를 원하네. 네 발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천주님의 뜻에 따라 조선에 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소. 조정에서는 천주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천주교를 금하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소. 나를 잡아가두고 억울한 우리 천주교민들을 풀어주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스스로 자수하게 되죠. 스스로 자수하는 것이 다른 교우들에게도 피해가 적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주문모 신부가 스스로 붙잡혔고 결국은 1801년에 점에서 처형이 당하게 되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곧 서학의 위기를 불러왔고 실학자들 또한 화를 면할 수 없었다. 천주교를 향한 칼끝은 이제 실학자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다산 정약용 집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그 당시 박해와 함께 멸문의 화를 당한 대표적인 실학자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약전 선생은 그때 흑산도로 유배를 가시고 다산 선생도 이제 강진의 유배, 그다음에 정약전 선생은 이제 순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다산의 사형제 중에 그 3형제가 다 이제 카톨릭 박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요.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다. 바다 건너까지 내쳐진 정약전은 끝내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정약용은 비록
천주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유배를 피할 수는 없었다.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실학의 정신 또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서학은 그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죠. 단발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 천주교 전체가, 조선의 천주교 전체가 오히려 신자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수요가 자꾸만 늘어났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 죽음을 넘어선 어떤 신앙에 대한 갈구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자유는 억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주교인들은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던 서학의 불신 또한 마침내 되살아나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 철종 때 보면은 그 전에 그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그 고녀전도라는 세계지도가 있어요. 그것이 그 이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다가 서구 열강들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면 이 열강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철종 때 고녀전도라는 세계지도, 다시 말해서 페르비스트라는 선교사가 제작한 세계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서양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조선에 들어온 지도. 그 중요성을 몰랐던 조선은 마침내 서양의 학문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데, (1866년) 프랑스의 침탈을 비롯해 미국 또한 서해 앞바다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조선은 서양 세계와 대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 열강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혼란의 여정에 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의 정부는 열강의 힘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제대로 그 국가의 체계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활발하게 개진이 됐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의 결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도 미국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외교가 시작됐다. 그와 함께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가 있었다. 원래 이제 아펜젤로는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한국으로 일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엘라다치라고 하는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근데 1882년에 선교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깊숙하게 연결이 된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이 된 거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 발을 내디뎠고,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83년에 미국에 그 보빙사를 보내서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조선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서양식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일단 의료와 그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교육과 의료를 부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과 의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배제학당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배제학당. 이곳의 학생들은 이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고종 또한 배제학당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인재를 배양하라는 뜻을 지닌 배제라는 교명 또한 고종이 직접 하사한 것이었다. 공무원 20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명을 교육을 요청하려면 교육비를 이제 제공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제학당이 튼튼하게 교육기관으로서 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당시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공립기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배작당 바로 앞에 유경공원이 있었는데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던 고종은 직접 근대식 학교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선교사 헐버트가 이 학교의 교사로 임명됐는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헐버트의 위대한 헌신이 비로소 시작됐다. 근대 교육은 뭐 전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선생 3분을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격으로 우리나라의 선생, 그때 당시 이제 그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게 이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인데 그 유경공원의 선생으로 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겁니다. 낯선 이국 땅에 온 헐버트. 당시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에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헐버트는 이후 놀라운 작업들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는데 그 시작은 세계 지리서 3인 필지의 집필이었다. 우주 전체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지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 형태, 군사 상황, 종교, 교육 상황, 그래서 각국을 그 사회, 정치, 경제, 군사를 다 설명해내는 책이에요. 3인 필지, 선비와 백성, 그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헐버트는 이 책을 통해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길 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지식들을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누리게 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였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자신이 먼저 우리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던 헐버트. 그는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그 같은 노력 끝에 헐버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집필해 많은 서양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재미로만 즐기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이 같은 헐버트의 통찰력을 통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민요 아리랑 또한 악보에 채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그 저수를 보면은 이렇게 한민족을 잘 이해하고 그 한국혼에 깊이 빠져들 수 있을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그 걸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결국 그게 전부 국제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헐버트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서양 세계에 알렸고 이 같은 그의 노력은 당대의 어떤 애국자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헐버트는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 한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글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한글 체계를 만들게 된 거죠.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그 힘이 배작당 주시경 선생이 한글에 대한 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주시경 선생이 헐버트의 제자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제자인데 주시경 선생이 나중에 이제 한글 맞춤법을 그 많이 발전시키죠. 그런데 이미 헐버트가 사전에 이렇게 문법의 그 어떤 체계를 갖출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띄어쓰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띄어쓰기를 시작한 건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입니다. 19세기 말 한글은 아직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오늘날과 달리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찾아볼 수 없었다. 1896년 헐버트는 서재필, 주시경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하는데 영문법의 체계를 도입해 만들어진 띄어쓰기가 이때부터 시작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사용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독립신문 이전부터 이런 그 띄어쓰기를 논의해 헐버트, 주시경, 윤치호 이런 분들이 논의를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이 또 합세를 해서 이 띄어쓰기가 독립신문을 계기로 정착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당대의 선교사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그것들을 배우고 나아가 우리의 유산을 더 가치 있게 빛내기도 했다. 때로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마주한 이들도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키스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우리의 풍속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려내었다. 일본에 처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일본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상당히 그 주변 국가들을 위해주는 나라, 그 다음에 큰 힘을 보태주는 나라라고 알고 일본이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일본이 그 다스리는 그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뭐 그 당시는 자유롭게 왕래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을 그 당시 접한 것 같습니다. 키스는 식민 통치로 피폐해진 한국의 실상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 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경제적이건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이 문화 저변에 흘러가는 문학과 그다음에 생활사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우호적이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서양인들은 느꼈습니다. 키스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그려내었다. 외국인들의 순수하고 진실된 눈을 통해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빛나게 된 것이다.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어떤 풍속이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또 신윤복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든지 장소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면 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반을 다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대상도 남녀노소를 모두 모델을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제적이라는 거죠. 이전의 그림들은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담거나 묘사의 대상이 갖는 개성이 무시되기도 했다. 혹은 서양의 기준으로 사람을 묘사한 이들도 있었고 섬세함에 결여되어 우리 민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키스는 우리 민족의 외형적 특성을 서양의 사실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그녀는 우리네 일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익숙하게만 생각했던 우리 고유의 가치를 찾아내고 또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 우리 고유의 것이 가진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나날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식민 통치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조차 없었던 그때 우리 민족의 긍지를 일깨워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천문학자 칼 루퍼스였다. 1911년부터 2년 동안은 서울에 이제 감리교 선교 본부의 감독으로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그 창덕궁에 있는 그 제실박물관, 그 후에 이제 이완가 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완가 박물관에서 그 천문학 유적을 보게 되죠. 일제 강점기 일본은 우리의 혼과 긍지에도 상처를 입혔다. 600년 조선의 역사가 제국주의로 인해 짓밟혀 있었고 조선 왕실의 수많은 보물 또한 유실되거나 약탈당했다.
칼 루퍼스는 자신의 천문학적 지식을 통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천문도가 있죠. 이것이 이제 태조 4년에 제작이 됐고요. 문헌상으로는 세종대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종대도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이 건국 이념으로 택한 정치 사상이 바로 그 신유학이란 말이죠. 훗날은 이제 성리학인 거죠. 이 성리학의 이제 자연관이 바로 이제 천도 사상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왕도 정치로 이제 구현하는 거죠. 14세기 말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자신의 역성혁명이 하늘의 뜻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하늘의 모든 지식을 담은 천문도를 만들게 했고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조선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 것. 그렇다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공전 운동을 하는데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을 보면 마치 태양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이 황도와 천구의 적도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일정한 크기로 영역을 나눠 밤하늘의 별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표시했다. 서양에서는 황도 위에 12개의 별을 정해 계절을 상징하는 별자리를 정해 두었지만 동양에서는 이보다 많은 28개의 별자리를 정해 밤하늘을 보다 촘촘히 나누어 관찰했다. 이 같은 아시아의 천문 사상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루퍼스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천문도의 우수성을 자신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래서 1913년에 그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회에서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왕립아시아학회 회보에 나게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루퍼스의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된 것이다. 루퍼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천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유물과 유적들을 답사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천문 관측대였던 관상감 관천대를 비롯해 세종시대 장영실의 역작으로 꼽히는 물시계 자경루까지 루퍼스의 연구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 갔다. 강화의 만이산이라든가 경주 여러 군데를 이제 직접 그 이제 사진사를 대동하고 또 이원철 박사가 이제 동행해 가지고서 이제 그 한국의 천문학에 대한 그 유적을 전부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다시 왕립아시아학회에서 이제 한국 천문학사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천문 역사의 총체가 칼 루퍼스의 손에 의해 집대성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진들을 통해 직접 우리 천문 유적을 발로 뛰며 연구했던 칼 루퍼스의 발자취를 알 수 있다. 서양 천문학자가 이제 우리나라 그런 천문 역사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서 정리한 그 최초의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낙랑 삼국 시대, 뭐 또 동일신라 시대, 고려, 조선 시대까지의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그 천문 업적들을 갖다가 정리한 논문으로서 뭐 저도 이제 그 논문을 갖다 참 뭐 거의 이제 수십 번 읽어봤고 또 이제 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천문학사 연구를 하는데 하여간 기초 자료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루퍼스는 천문학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세종시대 천문 기기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 같은 한국 천문학에 대한 그의 연구와 성과들은 이후 등장하는 또 다른 학자들을 통해 재조명되고 계승 발전되기도 했다. (1920년대) 20대에 그렇게 날리는 과학자였고 그래서 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소에 있었는데 홉킨스라는 유명한 생화학자 밑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칼 루퍼스와 달리 조지프 니덤은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 않았다. 수십 년 전 루퍼스가 논문을 통해 정리한 우리나라의 천문 역사를 우연히 접한 후 우리나라의 천문 역사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독창성과 우수성이 있음을 알았고 자신의 연구를 통해 그것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가 주목해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혼천시계. 기계식 구동장치를 이용해 자명종을 울리는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줌은 물론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의까지 결합된 뛰어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제 그 책 시리즈를 내게 되죠. 그거에 이제 볼륨 3권에 잠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잠깐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뭐 아주 간략하게 그 거의 이제 저 루퍼스 교수가 쓴 걸 그대로 옮겨놔요. 거기다가 옮겨놓고 사진도 실게 돼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하여간 그 가치를 제일 확실하게 한 게 니담이에요. 칼 루퍼스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를 시작하게 된 니덤. 그는 조선시대 천문 기기들과 천문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조선의 서운관이 바로 그것이다. 니덤은 조선시대의 천문 역사 중 세종시대에 크게 주목했다. 그 어떤 왕들보다 하늘과 별을 관찰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던 세종대왕의 업적들 또한 니덤을 통해 서양에 알려지게 됐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손에 의해 이룩된 찬란한 과학유산. 그러나 그 보물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후손들의 손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그 가치를 드러냈다. 그리고 루퍼스와 니덤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한국 천문기구에 상당한 독창성이 있다는 것, 그 우수한 기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니덤의 그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니덤의 연구는 또다시 그를 존경했던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을 가르쳤고 그의 정신은 우리 학자들을 통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외국인들의 역사, 특히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있고 또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진리를, 더 넓은 세상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방인들. 그들은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긍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때로 그들은 이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던져
우리들을 끌어안았다. 서양의 문화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당시 아주 깊숙하게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중심은 이 한국의 본연의 어떤 자생력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고유의 것으로만 믿었던 한국의 역사. 그러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찬란한 지난 날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피와 땀 또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 주었으며 그들의 발자취는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슴속에 품었다. 새로운 지식과 아낌없는 희생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간 이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민족인 것이다.